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입니다. 오늘은 권수룩 논설위원님, 윤가피 소장님, 저 김남은, 권가픈 3인 체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수룩입니다. 네. 윤가피입니다. 소장님. 네. 지금 스튜디오에 커피 한 개 가득한데, 네. 혹시 이 커피가 바로 그 커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설의 문 블렌딩입니다. 네. 제가 그 뜨거운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촌놈이에요. 맨날 아이스만 드시죠? 아이스만 마시는데, 아까 윤 소장님이 커피 한 잔 내려줄까요? 해서 내려주셔서 마셔봤는데 들어가요. 어때요? 맛이? 완전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네. 권 기자님은 어떠세요? 뭐 신맛도 있고, 그리고 쓴맛도 적당히 있죠. 예. 이거 와인으로 치면은 바디감. 아, 바디감이 묵직하게 나오죠. 예. 이 문블렌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의 정치 철학을 닮은 커피다 이렇게 제가 카피를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균형감. 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간단하게 그 성분을 말씀드리면은 콜롬비아가 40%, 브라질이 30%, 네. 에티오피아가 20%, 네. 과테말라가 10%. 합치면 100%입니다. 100%. 네, 100% 완전한 커피.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콜롬비아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데 콜롬비아가 40%가 들어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신맛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느껴지다가 점점 적당하게 균형이 잡힌 맛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뜨거운 커피를 못 마시는 촌놈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식도를 타고 들어간 그 느낌이 네. 굉장히 훌륭했고요. 또한 정치 신세계 팬들이시라면 이 커피를 주문해서 드실 때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가피 소장님의 손길입니다. 제품 포장과 네. 우체국 이송을 본인이 직접 하고 네네. 계십니다. 그렇죠? 네, 첫 주라서 좀 그렇게 했고요. 이제 좀 일을 넘겨야죠. 처음에 제가 한번 다 경험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니 가피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 직접 포장하고 하는 일이 노가다 한 거야, 노가다. 몸 쓰는 건 괜찮은데 머리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 달만 더 하시죠. 오픈 못하겠어요. 특집으로 해서 죽어도 못하겠어요. 우리 쇼핑몰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윤가피 소장님의 그 손길이 들어간 그 택배 포장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좀 짠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정치 신세계 쇼핑몰에서 문 블렌드 커피 많은 분들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커피 참 글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커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블렌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뭐 브라질 40, 콜롬비아 30, 이티오피아 반대로 얘기하긴 하셨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섞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혹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원두를 사가지고 네. 직접 그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해 먹어도 되는 거네? 예, 그렇게도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로스팅이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뭐냐면은 그 커피 기어라고 해요. 막 내리는 뭐 프렌치 프레스라든가 뭐 핸드 드립이라든가 에스프레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마시려면은 여러 가지 기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신경을 쓴 게 도구 없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핸드 드립 이 분쇄를 준비했고요. 거기다 또 추가한 게 기어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 그냥 머그잔에 놓고 저희가 그 빈 드립백을 준비했어요. 빈 드립백을 주문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그냥 드립백을 머그컵에 살짝 올려놓고 종이 필터를 펼쳐가지고 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냥 되잖아요. 천천히 부으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실 점이 처음에 촉촉하게 적시는 거 한 30초 정도 적셔주시고요. 불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을 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내리시면은 다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삶의 여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 나는 저 커피를 그냥 쭉쭉쭉. 근데 솔직히 해서 맛은 에스프레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쫙 뜨겁게 증기로 내리는 거.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게 보통 저도 이제 커피 매니아인데 하루에 3잔, 4잔, 5잔까지 마시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야, 그러면 막 4,000원짜리 커피 5잔이면은. 그렇죠. 2만원씩 막 나가는 네.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요거 사셔가지고, 드립백으로 천천히 내려 드시면은, 개당 단가가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1,000원, 1,200원 정도 선에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사먹는 것보다 낫네. 그럼요. 커피숍
사 먹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혀끝과 코로 느낄 수 있다는 점. 눈앞에 대통령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렇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실 윤가피 소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 거는 권순욱 박사님도 권순욱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예. 권순옥 박사 좀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같이 위원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생김새도 비슷하시고. 자, 그런데 윤가피 소장님이 얼마나 꼼꼼하시냐면 안주 같은 거 입점하게 되면 네. 본인이 다 드셔보세요. 맞습니다. 마지막 마루타.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도 먹어보고 볶아서도 먹어보고 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포장이라든가 안에 내장재 같은 경우도 광장시장이라든가 각종 그 도매 시장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최적의 조합을 다 만든 거거든요. 또 내 마음을 알아주네 또. 가피가 방산시장 요즘 자주 출몰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한강 이남에서 사업한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 분이 아니거든요. 난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 열심히 하거든. 자, 그런 윤가피 소장님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조달한 게 바로 문블렌드 저희 제품이니까 많은 분들의 애용 부탁드리고요. 자, 소장님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패친 중에 미스 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께서 저한테 좀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수요일 행사가 하나 있는데, 네, 패친 중에 미스 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특별히 요청을 해주셔서, 뭐,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재성 의원과 함께하는 수다가 있는 저녁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좀 험지 중에 험지, 예, 맹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동네인데, 강남 갑 지역위원회에서 최재성 전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정발위원장이죠. 네.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호. 예. 식사도 하고 쇼도 보고. 언제요? 쇼도 있어요? 예. 언제라고? 10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예, 10월 18일 수요일. 18시부터 20시 30분. 네. 장소는 청담동 벙커.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9-10. 예. 청담동 벙커 그게 정봉주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하시는. 예, 이날 행사는 원래 참가비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다 무료로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원래 1인당 50만 원인데. 네. 150인가? 형 이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고 네. 강남 사업한 양반. 하여튼 공짜라는 건 분명하고요. 밥값만 내시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참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5014 9285 혹은 010-4914-7689 이쪽으로 좀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안타깝네. 난 그날 우리 김홍걸 위원장 인터뷰 5시에 있고 아, 그러세요? 7시에는 또 방산비리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있고 여기 깨알같이 또 홍보를 네. 최재성 의원님 여기서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특강 주제는 정당 혁신, 왜 직접 민주주의인가? 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훌륭한 행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밥값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도시락 싸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우리 방송해야지. 맞다. 자, 그러면 그 공지사항은 다 말씀해드렸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오늘 네. 주제, 좀 약간 진부하기까지 한 주제. 우리의 뮤즈.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안철수 당대표께서 당대표 선출된 이후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소맥 제자구 원샷, 달라진 안철수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많이 달라졌죠. 네, 또 10월 8일 연합뉴스는 폭탄주의 생일 파티, 선배님 호칭까지. 야, 대단하다. 달라진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관련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접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포털뉴스 검색창에서 달라진 한 칸 띄우고 안철수를 입력해보면은 지난 1년간 약 1,600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히 말한 우라카이 씨, 계속 베껴 쓴 그런 기사들도 있고. 그것도 기사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만 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확 달라진 안철수 스타일, 키높이 구두 신고 무스 젤 바르고. 네. 회를 먹으니 진짜 회식이네요. 하하. 달라진 안철수 화법. 확 바뀐 안철수, 2대8 헤어스타일도 전격 교체. 안철수, 기자들과 영화 보고 전걸리 만찬도. 3년 전과는 딴판.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길거리 음식 먹고 대중과 스킨십.
소맥 만들고 원샷까지 달라진 안철수. 네. 아, 우리가 황태자를 모셨던 겁니까? 예, 길거리에서 음식 먹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 관련 연예 매체에서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또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달라진 안철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원래 안철수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무균실에서 나온 사람인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달라졌다는 보도가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죠. 달라졌어요. 네. 매년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신왕이라고 그런 네. 별명도 생겼지? 네네. 또 달라졌다고 이른바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도 약간은 좀 이상한 게요. 네. 그 안철수 당대표께서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 새정치를 주창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달라진 모습들이 사실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예, 굉장히 예리한 분석인데 사실 예전에 그 새정치 브랜드로 한 1, 2년 먹고 살 때는 달라진 안철수라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새정치라는 브랜드의 한계를 만나자 갑자기 언론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새정치라는 브랜드의 공백 속으로 새정치와 대치되는 거라고 해도 그게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도련님 같던 사람 시절에도 칭찬이고 그렇죠. 그걸 벗어나도 칭찬입니다. 그야말로 구태정치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 정치인이 기자가 있는 자리. 그러면 정치인과 정치인 있고 기자가 있으면 그건 공적인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다른 정치인을 선배님 사적으로 호칭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소맥을 먹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 길거리 음식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태정치의 그 단면을 안 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달라졌어요. 어쩌죠.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죠? 의미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자를 돌리는데 난 피자를 무슨 취약계층에 돌린 것도 아니고 지네 당에다 돌렸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뉴스가 된 거야. 근데 그 피자도 그 피자 회사 사장이 그 자기네 회사 직원 성추행했던 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안 먹는 피자를 하필이면 왜 그 피자를 했을까? 네. 야,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피자 그거를 지가 일일이 돌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돌리는 동안 피자 다 식어버리잖아. 아유, 사진은 그거 모르잖아.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야, 그 피자 먹는 애들은, 먹는 사람들은 그 다 식어 빠진 피자 먹고 탈났겠다. 아유, 진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얘기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런 언론의 푸시를 보면은 언론의 우쭈쭈를 보다 보면은 도대체 언론은 왜 그럴까?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욕을 많이 했는데 좀 내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좀 논해보자는 거죠.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대 그 고학력 스펙. 네. 안철수는 서울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라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표면적인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고졸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서울대지. 서울대 나왔죠. 그리고 스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스펙이 자그마치 판사 출신이에요.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뭐 스펙이 높고 학력이 높고 이거는 정말 너무 표면적인 분석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네, 결과론적인 분석이고요. 더 높은 사람이 많고요. 정치권은 원래 그 학력 스펙 인플레입니다, 진짜. 거기서 뭐 공부 잘했다, 스펙 높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돌 하나 맞으면 다 고스펙이에요. 돌 던져서 맞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스펙이 다 좋아. 그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스펙 가지고 누가 더 낫다 해가지고 안철수를 더 빨아주고, 이거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초딩들도 그렇게 분석 안 하지. 네, 너무 이제 표면적인 분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스펙 느낌도 나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다는 아니지만, 지금의 이런 현상은 파고 들어가다 보면 노무현이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야당, 예전엔 야당도 서울대 김영삼이었죠. 네. 서울대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 계셨는데 그런 어떤 기존의 자기들의 세력권에서 만들었던 정치인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문재인까지 나오니까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만들 어떤 그 보수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 수가 있어, 컨트롤할 수가 있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좋다기보다도 뭐랄까 노무현 문재인이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그게 주류냐 비주류냐의 얘기죠. 사실은 뭐 졸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노무현은 비주류였고
문재인도 솔직히 비주류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하던 사람이 당연히 비주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학력 갖고 비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분명히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네. 비주류 세력이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분석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학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한 명이야. 맞습니다. 네. 한 명의 예외적인 상황이야. 그 똑같은 고졸 출신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도 학력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네, 적어도 학력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만 유독 고졸 출신 저게 뭐 이런 거야. 내 그 당시에 그 법조계 사람들 만나보면 가진 인식이 뭐냐면은 저게 어쩌다가 사법시험에 덜컥 합격을 해가지고 신분 상승한, 네. 벼락 출세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랑은 계급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검사와의 대화 때도 몇 학번이세요?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기존 뭐 서울대 출신의 판검사 거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엘리트 코스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네. 경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의 명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광주 가면은 광주제일고, 대구 가면 경북고등학교, 전북 가면 전주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대전에 대전고등학교 뭐 이런 식의 명문 코스를 밟아서 그리고 네. 서울대 법대 나와서 법조인이 된 이 코스가 아니라 부산상고 출신의 대학도 못 가고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덜컥 합격한 네. 네. 그런 벼락 출세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학력이 부각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학력을 또 매치시켜서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단편적이지. 왜냐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으로 경희대 법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석이야. 근데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한테 학력이 경희대라서 네. 그렇게 뭐 좀 폄훼한다?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학력뿐만 아니라 이게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계급론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계급론도 사실 여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김무성 정치인, 김무성 의원이나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대단한 스펙이나 학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핵심적으로 내 기득권 구도를 해체할 인물이면 그 사람은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을 인물이면 주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무성이나 이정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본질적인 쪽 가는데 시민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비주류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쌍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엘리트들이 그동안 네. 독과점을 해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엘리트라는 게 뭐냐면은 정치판에서 길러진 엘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 같은 경우도 나름 엘리트 의식 쩝니다. 그렇죠. 진보도 네? 진보 엘리트, 네. 보수 엘리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권 같은 경우도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사실상 학생운동을 이끌어왔었고 그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똑같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도 예를 들어서 건대 출신의 정청래 같은 경우는 좀 소외를 당하고 서름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건 정청래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나머지 뭐 말할 것도 없지. 건대도 그렇게 당했는데 고작 해야 이제 한양대 정도까지만 엘리트에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네. 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총학생회장 할 때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 당시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높아졌던 거고 그 이전까지는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학생운동 엘리트로 쳐주지만 나머지는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군 보수군 엘리트층이 존재를 한다는 거.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보론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도 언뜻 보면은 시민의 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계급론이라든가 이념, 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좌파나 진보지만 주류 정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수 정치인 쪽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근데 방금 권순일 논설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의 편에 있는 거 아닌가. 시민이라는 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천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식한 개돼지라는 거. 네네. 이거는 진보건 보수건 엘리트 계층이 갖고 있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상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극자에 있던 사람들이 극으로 옮겨가는 이유도 네,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엘리트로서 엘리트 입장에서 저기 천박하고 무식한 시민들을 이끌고 간다는 자기 네. 지도자 스스로 리더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이 네.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전향을 해서 가는 거예요. 뭐냐? 저것들 저 민중이고 뭐 시민이고 했더니 별거 없어. 실망.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실망, 좌절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엘리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의 토대 위에서 다시 왜 언론이 안철수는 키워주고 네. 빨아주고 우쭈쭈 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는 항상 그 기득권층에 기대서 정치를 이야기했다. 그것이 새정치건, 강철수건, 독철수건, 극정주의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남 기득권 세력 편에 기대서 정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보론을 하자면 최장직 교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최장직 교수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최장직 교수는 정당 정치 신봉자예요. 근데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엄청난 알레르기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장집이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네. 시민들 편에 선 정치인들을 전부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든가 혐오하는 거죠. 그리고 수준 낮은 정치인으로 폄하를 하는 시각이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당개혁,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마치 직접민주주의인 양,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제를 파괴하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단선적이에요. 둘을 대립적인 관계로.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는 간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곧장 그냥 직접민주주의로 갖다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야. 붙여버리고 천박한 정치로 몰아가 버려. 네네.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사실 그 민주당 정발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개혁 방안들을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무슨 대단한 독트린으로 세워서 네. 그 정책 아래에서 세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의민주주의 안에서의 한계, 악용되는 점들, 부작용들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네. 본인의 어떤 그 혐오감 때문에 대중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이때까지 펼쳐왔던 정치 철학의 일관성, 맞습니다. 그리고 오름을 오름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과거 열린우리당 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국민참여당 같은 이런 어떤 직접민주주의제 요소를 강화하려는 정당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끊임없이 맞습니다. 네.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철수하고 같이 한때 한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대중정치에 대한 혐오 정서. 그리고 안철수가 갖고 있는 엘리티즘. 그렇죠. 하고 딱 결합이 되는 거죠. 그 엘리티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뭐 지금 전기가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천민들과의 연대를 거부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독립운동은 양반이 네네. 하는 거다. 네네. 우리 네. 같은 유서 있는 집안이 하는 네. 거지 너네들은 낄 때가 아니다라고 연대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탄압했던 경우도 있어요. 네. 배척하는 거. 배척. 네. 근데 그 시기가 지금과 뭐 그렇게 뭐 2000년, 30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십 년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네. 그런- 지금 현재 이런 조류도 언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엘리티즘도. 뭐 이전에 뭐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병인양요 아니면 뭐 이런 외란 병자호란 이럴 때도 외적이 쳐들어와서 천민들이 무기를 들어서 같이 싸우다가 야 니네들이 왜 근데 무기를 들었어 하서 그 난이 끝나면 양반들이 그런 천민 그 의병들을 학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뭐랄까 그 견고한 그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분명히 노무현과 문재인은 판을 흔들었던 사람이고 반면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 아니면 코멘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박근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적폐가 막 드러나고 탄핵 임박해가지고 했던 비판이 있었고, 또 2012년에 그 안철수를 보게 되면 항상 양비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새누리당으로 갈 거는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아닙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양비론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악에 부역하는 거예요. 악에 부역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부역자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두 분 말씀하신 거 저는 사실 정알못이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잘 모르는데 그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엘리트즘에 입각해서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 판을 깨지는 않을 사람이다. 맞습니다. 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심감. 맞아요. 예. 반면에 저 사람은 엘리트잖아. 노무현은 판을 한번 흔들었었고 네. 문재인은 더 깰 게 보이니까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경험을 축적해서 봤을 때 문재인의 학습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 그야말로 다 뒤집어 흔들 거다. 네. 거의 혁명 수준으로 다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는 기득권이죠. 네. 결국 그거죠. 정치나 언론이나 지금 보이는 행태가 뭐냐면 시민들이 간섭하는 거를 싫어해.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이 개입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 그 공통점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엘리티즘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적 정치에 대한 혐오 정서가 일치된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지식인들이라든지 언론들 그리고 기존 정치판에서 그 기존 정치 문법을 사용했던 정치인들하고 결국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 카르텔을 깨부시려고 도전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열린우리당의 실험이었고 네. 그 뒤에 잠시 또 9년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서 다시 계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중심으로 그리고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 중심으로 그런 정치를 다시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찾은 대안이 바로 안철수다. 오늘 근데 진짜 우리 방송 지적이다. 저분이 저기 전에 출연하셨던 권순 옥 박사님. 권순옥 박사님이라면 안철수지. 문재인 빨갱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네. 확실히 권순옥 박사님이랑 다르다, 한번 진짜. 네. 같이 카운터 토론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순 옥 박사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중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왜 언론들은 안철수를 우쭈쭈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언론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언론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문바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해. 혹시라도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전 기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밖에서 문바라는 소리 들을까봐 엄청 떨어요. 저도 네, 기자들이 그래요. 모 지상파 텔레비전 기자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좀 친해졌어요. 만난 지 1시간 만에. 형님, 저도 문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서 문바 소문나면 큰일 나요. 그 기자가 아닌 거야, 그거는. 마찬가지로 언론인한테 너 안 빠지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욕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층위의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안빠 소리 정말 싫어하고 스스로 안빠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분명히 안철수를 그렇게 많이 빨아줬지만 기사들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진짜 안빠냐라고 하면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의 좀 반론들도 한번 다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겨레가 정말 억울해했던 게 일선 기자들 만나보면 정말 억울해하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에 안팎 한 명도 없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도 한겨레 기자한테 직접 그렇게 들었어요. 네. 한 명도 없다. 진짜 안팎 하나 없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내미는 게 우리는 기계적 중립을 지켰다. 지면에서 보면은 뉴스 건수까지 막 체크하면서 진짜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50대 50으로 비쳤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완전히 생구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유명했던 사건이 당시에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가 광주를 방문했는데 한쪽 사진은 크게 나오고 한쪽 사진은 작게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착시현상, 사진의 착시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였고요.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기자들에게 또 의견들을 물어보면은 지금 안철수 기사가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제가 앞에 얘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그 대선 국면에서의 보도는 50대 50 혹은 지면 크기를 가지고 중립을 열심히 지켰다는 주장이 있고요. 네. 지금 안철수 기사가 많아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안철수가 뉴스 메이킹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동선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동선 가는 곳마다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내고 나름 섹시한 야마들을 뽑아낸다 이겁니다. 그럼 마크맨 입장에서 안 다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대표는 네. 추미애 대표에 홍준표는?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추미애나 홍준표는 일정이 좀 많지 않다. 그리고 가더라도 조용히 행사를 소화하고 오지 그리고 막 떠들썩하게 이런 사진 찍고 저런 사진 찍고 안 하던 짓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판 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기존 언론들 특히 진보 매체 같은 경우는 맨날 비판 의식 강조하잖아. 네네. 심지어 그래서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도 비판 의식 없다고 훈장질하고 그러잖아. 네네. 그러는 자기들은 그 안철수 동선이라든지 하는 짓거리에 대한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뭔가 기사거리 주니까 네. 넙죽넙죽 받아쓰고 그런단 말이야? 그 안빠 소리를 듣는 거지. 맞습니다. 네. 저도 같은 관점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당대표니까 충분히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감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에서 왜 정치시사 이슈는 다르냐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제 공격을 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그 사람들 찾아보니까 다 교통방송, 김어준 방송 다 나갔던 경력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한테 당신의 의원들을 왜 국감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가장 뜨거운 이슈니까. 근데 그냥 피자 나라는 거 사진 찍고 나가고 끝나고. 한마디로 이제 출입처 동화 현상이죠. 출입처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소리 하면은 찍히잖아요. 한 번 찍힐 수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찍히면은 좀 그쪽 마크맨들끼리도 서로 질시가 일어나고 그런 한마디로 버스 위에 탄 소년들 같은 그 네. 변상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써먹게 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설명 한지 자체는.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국민의당 아니, 당대표 실제로 한지 얼마 안 그런 거 됐잖아요. 있어. 네. 그 우리 뉴비씨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각종 그 기자들한테 뭐 동선 일정이라든지 그 보도자료 계획 같은 것들을 문자로 뿌려준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못 받아. 찍히는 거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네. 아예 우리 못 받고 있거든. 버스에서 쫓겨나고. 버스에서 하차한 소년들. 쫓겨난 소년들. 근데 그거 몰라도 어차피 네. 다른 기자들이 받은 거 네. 저 친분 있는 기자들 이렇게 네. 얘기해 놓으면 토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일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네네.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요약하자면요. 그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관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마크맨인데 뭐 자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자꾸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받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분석 기사는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쟤네들이 솔직하게 그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 뭐 정량적으로 이 기사 보도 건수를 보면 네. 우리가 공정하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속내 정성적인 분석에 네. 대해서는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침묵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왜 그러냐를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나는 이런 관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엘리트주의가 지금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보수의 엘리티즘과 진보의 엘리티즘은 다르죠. 다릅니다. 네네. 보수의 엘리티즘은 철저하게 주류지향적이에요. 주류지향적이고 목적 예. 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국 사회를 이때까지 지배를 해왔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주류 지향성이 있어요. 네. 반면에 진보 언론이나 진보 지식인 같은 경우는 비주류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정확한 요약이에요. 우리가 그 보수 주류들 밑에서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은 편으로 인식이 되죠. 그 진보 엘리트주의자들이 비주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류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도 같이 싸우잖아. 네.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같은
시민들 편에선 정치인들이 딱 등장했을 때 그 비주류 지향성을 갖고 있는 진보 지식인 언론인들이 헷갈려 버려 이제 스탠스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냐. 왜? 네. 우리가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거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은 새로운 주류를 지향을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정권은 새로운 주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보 지식인 언론인들은 여전히 비주류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주류, 신주류의 등장에 대해서 자기들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네. 대해서 고민 결과가 뭐냐면은 계속 비주류 지향성을 고집을 한 거야. 네, 그렇죠. 새로운 주류에 우리 신주류에 네. 같이 올라탄 게 아니라 대열에서 이탈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의식을 포기할 수 없어. 네. 이게 진보 지식인, 진보 언론인이 가야 할 길이야. 라는 과거의 관성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여전히 그 엘리트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약하면은 권력에 대한 비판이 저널리즘의 본령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 거죠. 교조주의죠. 교조주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관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갖는 것 자체가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진보 지식이나 언론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치하에 사는 게 자기들 포지션 정하기는 훨씬 편한 거야. 기사 쓰기도 편하고요. 그냥 갖다 조지고 네, 아무거나 조지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정권 딱 등장했을 때 이제 계속 그러면 어떤 포지션으로 가느냐. 네. 결국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네. 그리고 군소 그 한 5% 모아봐야 5%밖에 안 되는 그쪽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정치 세력에게 네. 계속해서 그쪽을 펌핑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전빵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의 성격은요, 신주류를 지향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한국 사회의 주류가 보수, 그러니까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네. 정권, 그리고 그 보수 정권에 기생했던 지식인 언론들이 한국 사회를 그동안 좌지우지를 해왔잖아요. 이게 구주류라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신주류를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류 의식에 빠져있는 진보 언론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비주류는 고작 정의당, 녹색당, 그리고 각종 페미니스트 단체라든지 성소수자 단체 이거밖에 남지 않는 거야. 그 네. 목소리를 철저하게 실제로 대변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철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거기에서 삐져나와 있는 거야. 안철수는 구주류에 속하지도 않고 신주류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면 안철수가 비주류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새 거고, 그렇죠. 트렌디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그 진보 언론 검색 사이트에서 민주당 한 칸 띄고 권리당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마지막 나온 뉴스가 9월 21일자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던진 직접 민주주의 어디까지 가능할까? 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뭐 83만 명, 86만 명까지. 아, 그게 기사화가 안 돼요? 안 나와 있어요. 9월 21일자가 너무하네. 마지막 기사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런 식으로 급증한 것은 거의 뭐 사상 초유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빅뉴스죠. 빅뉴스인데 지금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9월 20일자 기사가 마지막이에요. 그 전 기사는 8월 말, 예, 뭐 7월 말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하나 나옵니다. 권리당원 기사가. 저는 그 권순동 논설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하나 보태고 싶어요. 이게 진짜 난처한 이야기인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진보 언론에 대한 비판은 그 권순동 논설위원님의 말씀하신 걸 베이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의한 권력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사실은 100이면 100 다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포지션이 틀렸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진보 언론들은 반성하는 절차를 스킵했어요. 자기 부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노무현 당시 세력들, 리버럴 세력들, 그 깨시민 세력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진보 언론이 그 대한 세력으로 그렇다고 수구정당을 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안철수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갖고 있는 색깔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계열, 자유한국당 계열의 기존 구주류에 속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신주류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철수의 기반이 호남이었던 거야. 네네. 작년 2016년 총선을 통해서 호남을 발판으로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40석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한겨레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 광주 그 호남 지역을 국민의당이 석권을 해버렸네? 야, 좋네. 속 편한 거야. 좋네. 왜냐면은 한겨레의 기반도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출발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그쪽에 있고, 근데 한겨레의 지지 기반은 거기에 국한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나머지 지역의 수많은 민주진보를 지향했던 시민들을 싹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호남 지역을 국민의당이 깔고 앉았다는 거기에 정신적인 안도감, 그렇죠. 정신적인 안도감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안철수를 계속 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철수가 떠서 혹시 정권이라도 잡으면은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 있던 정치 세력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밉다기보다도 제발 사라져줬으면 왜 쟤들은 죽지 않지 노무현이랑? 그게 그들의 당혹감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한겨레 20일에서 서혜성이라는 작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내를 실수로 드러낸 겁니다. 노무현 관장사 그만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패족인데 왜 자꾸 드러나지? 왜 죽지도 않고 자꾸 살아나지? 존나 불편해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빠 문빠라고 하는 이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싫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과오가 묻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대중 정치와 엘리트 정치 사이에서 기존 언론들은 철저하게 엘리트 정치 편에 서 있다는 거. 네. 서 있고 그 관점에서 기존 그 보수 주류와 신주류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비주류로 발견한 게 안철수. 그리고 네. 그 안철수는 마침 호남을 기반으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호남을 석권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정신적 안도감. 네. 그래서 자신들의 대안으로 안철수를 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그 내재적 접근이랄까 이런 걸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언론인으로서, 진보 언론인으로서 반 FTA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짜증나죠. 짜증나고 맞서 싸우고 증오하기보다는 안 보고 싶은 세력들이거든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그 본인의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참여정부에 대한 온갖 거짓 신화들이 지금 다 깨졌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는 정치인, 정당 얼마나 끔찍하게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엘리트주의로 다시 치환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 진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보 언론들이 그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네. 대해서 약간 혐오, 냉소, 경멸하는 그 심리에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는 거고 그건 뭐냐? 엘리트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저 무식한 개돼지들과 우리는 달라. 이게 힙스터라 그러잖아요. 네네. 힙스터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린 니들과 달라. 그래서 너무 이미 아까 FTA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이미 실패했잖아. 네. 실패했음에도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걸 다시 또 떠들고 있어. 그 진짜 특히 우리 같은 방송이 얼마나 싫겠냐면은 자기들이 애써 만든 구럼비 신화, 도롱뇽 신화 같은 걸 우리는 개그 소재로 쓰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신화를 야금야금 박살내고 있는 이 세력들이라는 그래서 거죠. 관련해서 네. 반지성주의 언급을 할 때 그렇죠. 모 팟캐스트 방송, 네. 모
받겠습니다. 아마 윤가피 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야 네. 제가 술 먹고 사람을 때리거나 음주운전해야 정치신세계 출연자 김남은 네. 씨, 정치신세계 출연자 윤가피 씨, 그렇습니다. 정치신세계 출연자 네. 권순욱 씨 그렇죠, 옥이 그렇죠. 아니라 예.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고유명사 언급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걔네들도 고민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 기존 운동권 마인드,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한 힙스터,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들과 달라, 우리가 더 똑똑해 라는 관점에서 대중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기서 나오는 오류, 이것들을 또 회피하는 수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뭘까요? 정의당을 까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띄우지도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진부한 운동권 소리는 듣기 싫은 거야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87 체제를 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한결의 경향이 바로 87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네. 아, 저애들이 왜 안 되냐? 바로 87 체제의 한계가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결의 경향 같은 애들이 87년 체제에서 아직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어. 네. 그러면서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띄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덤태기로 같이 진부한 운동권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예리한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진보 언론의 지면을 보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그 비주류 진보 정당을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죠.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진보. 그거예요.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진보의 길로 대충 어떻게 좀 가볼 수 없을까? 이런 어정쩡한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 철학, 언론 저널리즘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니까 남은 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법으로 그렇습니다. 가다 네, 보니까 네. 일단 노빠 문빠 제거하고 자 구태스러운 운동권으로 비춰지기 싫으니까 정의당, 녹색당 이쪽하고도 살짝 거리를 두고 네. 노빠 문빠 깔 때만 끄집어 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 깔 때만 녹색당, 정의당을 끌고 들어와서 그 목소리를 빌려서 깝니다. 네. 자기들 목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남은 게 안철수 국민의당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안철수 띄우기에 매진해 있는 뭐 진보 언론의 입장이 우리가 분노나 증오 같은 느낌보다는 좀 안쓰럽다는 느낌까지 오게 한심하다는 돼요. 느낌. 네, 한심하고 정말 그 특히 언론사가 스탠스 잡는 게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거 답이 이 솔루션이 간단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얼마 전에 문꿀 브런치 지나면서 권순욱 논설위원님께서 오보에 대해서 깔끔하게 아주 길게 사과하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사과를 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저 집단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게 가짜는 엘리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하니까 네. 대충 다 한 것 같아. 사실 여기서 내가 87년 체제 이야기 나오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네. 썰을 한번 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프랑스 혁명, 그 근대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그걸 관통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쳐다본다면 한결의 경향을 위시로 한 그런 진보 언론인, 진보 지식인, 그 사람들이 진보인지는 더 이상 내가 진보라고 붙여주기 싫지만 하여튼 진짜 편의상의 표현인 거죠.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부른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에 지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한심하게 느껴져요. 안쓰러운 면이 네. 있습니다. 네. 뭐 남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혼자 집에서 다이얼 유선 전화기 쓰는 느낌도 들고 그래도 그러면서 열심히 아닌 척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네. 좀 솔직해지고 또한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네. 가다 보면 결국 끝은 낭떠러지밖에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신문 매체, 종이 매체된 신뢰도 열동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뭐 이제 후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왜 이렇게 자존심을 못 버릴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아니 차라리 아니면 조선일보 지금 들어가 보니까 난리 났어요. 전쟁 일보 직전이에요. 뭐 참수부대 출동하겠고 스텔스 출동했고 뭐 항공모함 온다 막 난리가 났는데 확실하게 저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던가. 자존심을 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요. 스탠스를 버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외부로서부터의 아주 강한 지적 충격을 받기 전에는 스탠스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바꾸겠다는 문제의식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거는 한결의 경향의 필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 필진을 한결같이 그런 과거의 사고방식에 쩌든 사람들이 새롭게 계속. 날다 못해 썩은 진보들. 그리고, 그게 세대 교체를 한다고 좀 젊은 필진들을 보강하는데 그 젊은 필진들조차도 한결같이 힙스터들이야. 네. 그냥 혼자 잘난 체 하는 애들.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어요. 애늙은이들. 네. 한결같이 그런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스탠스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정열 전 판사님도 기고를 중단을 했죠. 네. 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정열 판사 한번 부릅시다. 아, 좋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 이야기 한번 들읍시다. 진행하다 말고 막 기획회의하고 그래.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만 더 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네. 5만 원만 주세요. 흔히 진보, 저기 37,000원 먼저 좀 네, 드리고요. 네. 진보 언론을 그래도 같이 가야 될 동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민주당원 중에 저는 70%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70%가 넘어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한쪽이 입장을 크게 선회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으니까 남들 열심히 싸우는데 거기에 힘 빼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전쟁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꿀들의 정확한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촛불혁명 끝나지 않았다. 전쟁 끝나지 않았다. 네. 제가 이건 예고편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100년이 걸렸잖아요. 대한민국도 혁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거기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계속 반동을 겪어오면서 혁명을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 이제 우리가 한 60년 정도 지금 왔어요. 프랑스 혁명은 100년 걸렸다지만 우리도 앞으로 지금 가야 할, 그리고 혁명에는 완결이 없다. 혁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시민의 완전한 권리와 권리 획득과 자유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치 신세계는 언제나 시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게 뭐냐면은 그 커피 기어라고 해요. 막 내리는 뭐 프렌치 프레스라든가 뭐 핸드 드립이라든가 에스프레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마시려면은 여러 가지 기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신경을 쓴 게 도구 없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핸드 드립 이 분쇄를 준비했고요. 거기다 또 추가한 게 기어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 그냥 머그잔에 놓고 저희가 그 빈 드립백을 준비했어요. 빈 드립백을 주문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그냥 드립백을 머그컵에 살짝 올려놓고 종이 필터를 펼쳐가지고 놓고 뜨거운 네. 물을 부으면 그냥 되잖아요. 천천히 부으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실 점이 처음에 촉촉하게 적시는 거 한 30초 정도 적셔주시고요. 불리는 거예요. 근데 물을 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내리시면은 다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삶의 여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 나는 저 커피를 그냥 쭉쭉쭉. 근데 솔직히 해서 맛은 에스프레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쫙 뜨겁게 증기로 내리는 거.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게 보통 저도 이제 커피 매니아인데 하루에 3잔, 4잔, 5잔까지 마시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야, 그러면 막 4,000원짜리 커피 5잔이면은 그렇죠. 2만원씩 막 나가는 네.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요거 사셔가지고 드립백으로 천천히 내려 드시면은 개당 단가가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1,000원, 1,200원 정도 선에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사 먹는 것보다 낫네. 그럼요. 커피숍 사 먹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혀끝과 코로 느낄 수 있다는 점. 눈앞에 대통령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렇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실 윤갑희 소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 거는 권순욱 박사님도 권순욱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거 권순옥 박사 좀 불러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한번 같이 위원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생김새도 비슷하시고. 자, 그런데
윤가피 소장님이 얼마나 꼼꼼하시냐면, 안주 같은 거 입점하게 되면, 네. 본인이 다 드셔보세요. 맞습니다. 마치 마루타.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도 먹어보고, 볶아서도 먹어보고, 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포장이라든가, 안에 내장재 같은 경우도, 광장시장이라든가, 각종 그 도매 시장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최적의 조합을 다 만든 거거든요. 또 내 마음을 알아주네, 또. 가피가 방산시장 요즘 자주 출몰한다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한강 이남에서 사업한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 분이 아니거든요. 난 안 했으면 알지. 한 번 열심히 하거든. 자, 그런 윤가피 소장님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조달한 게 바로 문블렌드 저희 제품이니까 많은 분들의 애용 부탁드리고요. 자, 소장님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패친 중에 미스 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께서 저한테 좀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수요일 행사가 하나 있는데, 네, 패친 중에 미스 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특별히 요청을 해주셔서, 뭐, 가치가 있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치의 신세계입니다. 오늘은 권수룩 논설위원님, 윤가피 소장님, 저 김남은, 권가픈 3인 체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윤가피입니다. 소장님. 네. 지금 스튜디오에 커피 한 개 가득한데, 네. 혹시 이 커피가 바로 그 커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설의 문 블렌딩입니다. 오. 네. 제가 그 뜨거운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촌놈이에요. 맨날 아이스만 드시죠? 아이스만 마시는데 아까 윤 소장님이 커피 한 잔 내려줄까요? 해서 내려주셔서 마셔봤는데 들어가요. 어때요? 맛이? 완전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네. 권 기자님은 어떠세요? 뭐 신맛도 있고, 그리고 쓴맛도 적당히 있죠. 예, 이거 와인으로 치면은 바디감. 아, 그러죠. 바디감이 묵직하게 나오죠. 예. 이 문블렌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의 정치 철학을 닮은 커피다 이렇게 제가 카피를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아하. 균형감. 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간단하게 그 성분을 말씀드리면은 콜롬비아가 40%, 브라질이 30%, 네. 에티오피아가 20%, 네. 과테말라가 10%. 합치면 100%입니다. 100%. 네, 100% 완전한 커피.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콜롬비아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데 콜롬비아가 40%가 들어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신맛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느껴지다가 점점 적당하게 균형이 잡힌 맛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뜨거운 커피를 못 마시는 촌놈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식도를 타고 들어간 그 느낌이 네. 굉장히 훌륭했고요. 또한 정치 신세계 팬들이시라면 이 커피를 주문해서 드실 때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가피 소장님의 손길입니다. 제품 포장과 네. 우체국 이송을 본인이 직접 하고 네네네. 계십니다. 그렇죠? 네, 첫 주라서 좀 그렇게 했고요. 이제 좀 일을 넘겨야죠. 처음에 제가 한번 다 경험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니 가피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 직접 포장하고 하는 일이 노가다 한 거야, 노가다. 아유, 몸 쓰는 건 괜찮은데 머리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 달만 더 하시죠. 오픈 못하겠어. 특집으로 해서 죽어도 못하겠어. 우리 쇼핑몰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윤가피 소장님의 그 손길이 들어간 그 택배 포장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좀- 영광을 좀. 좀 짠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정치 신세계 쇼핑몰에서 문블렌드 커피 많은 분들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커피 참 글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커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블렌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뭐 브라질 40, 콜롬비아 30, 이티오피아 반대로 얘기하긴 하셨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아, 그래.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섞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혹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원두를 사가지고 네. 직접 그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해 먹어도 되는 거네. 예, 그렇게도 됩니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로스팅이 굉장히 어렵고요. 하하. 달라진 안철수 화법. 확 바뀐 안철수 2대8 헤어스타일도 전격 교체. 안철수 기자들과 영화 보고 전걸리 만찬도 3년 전과는 딴판.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길거리 음식 먹고 대중과 스킨십. 소맥 만들고 원샷까지. 달라진 안철수. 네. 아, 우리가 황태자를 모셨던 겁니까? 예, 길거리에서 음식 먹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 관련 연예 매체에서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또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달라진 안철수, 달라진 안철수, 달라진 안철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원래 안철수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무균실에서 나온 사람인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달라졌다는 보도가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죠. 달라졌어요. 네. 매년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신왕이라고 그런 네. 별명도 생겼지? 네네. 또 달라졌다고 이른바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도 약간은 좀 이상한 게요. 네. 그 안철수 당대표께서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 새정치를 주창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달라진 모습들이 사실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예, 굉장히 예리한 분석인데 사실 예전에 그 새정치 브랜드로 한 1, 2년 먹고 살 때는 달라진 안철수라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새정치라는 브랜드의 한계를 만나자 갑자기 언론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새정치라는 브랜드의 공백 속으로 새정치와 대치되는 거라고 해도 그게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도련님 같던 사람 시절에도 칭찬이고 그렇죠. 그걸 벗어나도 칭찬입니다. 그야말로 구태정치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 정치인이 기자가 있는 자리. 그러면 정치인과 정치인 있고 기자가 있으면 그건 공적인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다른 정치인을 선배님 사적으로 호칭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소맥을 먹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 길거리 음식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태정치의 그 단면을 안 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달라졌어요. 어쩌죠.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죠? 의미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자를 돌리는데 난 피자를 무슨 취약계층에 돌린 것도 아니고 지네 당에다 돌렸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뉴스가 된 거야. 근데 그 피자도 그 피자 회사 사장이 그 자기네 회사 직원 성추행했던 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안 먹는 피자를 하필이면 왜 그 피자를 했을까? 네. 야, 그리고 나 결정적으로 피자 그거를 지가 일일이 돌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돌리는 동안 피자 다 식어버리잖아. 아유, 사진은 그거 모르잖아.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야, 그 피자 먹는 애들은, 먹는 사람들은 그 다 식어 빠진 피자 먹고 탈났겠다. 아유, 진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얘기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런 언론의 푸시를 보면은 언론의 우쭈쭈를 보다 보면은 도대체 언론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욕을 많이 했는데 뭐 이야기라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재성 의원과 함께하는 수다가 있는 저녁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좀 험지 중에 험지, 예, 맹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동네인데 강남 갑 지역위원회에서 최재성 전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정발위원장이죠. 네.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호. 예. 식사도 하고 쇼도 보고. 언제요? 쇼도 있어요? 예. 언제라고? 10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예, 10월 18일 수요일. 18시부터 20시 30분. 네. 장소는 청담동 벙커.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9-10. 예. 아, 청담동 벙커 그게 정봉주.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하시는. 예, 이날 행사는 원래 참가비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다 무료로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원래 1인당 50만 원인데. 네. 150인가? 형 이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고 네. 강남 사업하는 하여튼 공짜라는 건 분명하고요. 밥값만 내시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참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5014-9285 혹은 010-4914-7689 이쪽으로 좀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안타깝네. 난 그날 우리 김홍걸 위원장 인터뷰 5시에 있고 아, 그러세요? 7시에는 또 방산비리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있고. 여기 깨알같이 또 홍보를. 네. 최재성 의원님 여기서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특강 주제는 정당 혁신, 왜 직접 민주주의인가? 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훌륭한 행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밥값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도시락 싸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우리 방송해야지. 맞다. 자, 그러면 그 공지사항은 다 말씀해 드렸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오늘 네. 주제, 좀 약간 진부하기까지 한 주제. 우리의 뮤즈.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안철수 당대표께서 당대표 선출된 이후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소맥 제자구 원샷 달라진 안철수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아, 많이 달라졌죠. 네, 또 10월 8일 연합뉴스는 폭탄주의 생일 파티 선배님 호칭까지 야, 대단하다. 달라진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관련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접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포털뉴스 검색창에서 달라진 한 칸 띄우고 안철수를 입력해보면은 지난 1년간 약 1,600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히 말한 우라카이 씨, 뭐 계속 베껴 쓴 그런 기사들도 있고. 그것도 기사예요. 여기 있습니다만 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확 달라진 안철수 스타일, 키높이 구두 신고 무스 젤 바르고. 네. 회를 먹으니 진짜 회식이네. 좀 내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좀 논해보자는 거죠.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대 그 고학력 스펙. 네. 안철수는 서울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라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표면적인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고졸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서울대지. 서울대 나왔죠. 그리고 스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스펙이 자그마치 판사 출신이에요.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뭐 스펙이 높고 학력이 높고 이거는 정말 너무 표면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돼. 네, 결과론적인 분석이고요. 더 높은 사람이 많고요. 정치권은 원래 그 학력 스펙 인플레입니다, 진짜. 거기서 뭐 공부 잘했다, 스펙 높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돌 하나 맞으면 다 고스펙이에요. 돌 던져서 맞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스펙이 다 좋아. 그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스펙 가지고 누가 더 낫다 해가지고 안철수를 더 빨아주고, 이거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초딩들도 그렇게 분석 안 하지. 네, 너무 이제 표면적인 분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스펙 느낌도 나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다는 아니지만 그 지금의 이런 현상은 파고 들어가다 보면 노무현이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야당, 예전엔 야당도 서울대 김영삼이었죠. 네. 서울대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 계셨는데 그런 어떤 기존의 자기들의 세력권에서 만들었던 정치인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문재인까지 나오니까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만들 어떤 그 보수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 수가 있어, 컨트롤할 수가 있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좋다기보다도 뭐랄까 노무현 문재인이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그게 주류냐 비주류냐의 얘기죠. 사실은 뭐 졸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노무현은 비주류였고 문재인도 솔직히 비주류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하던 사람이 당연히 비주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학력 갖고 비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분명히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네. 비주류 세력이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분석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학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한 명이야. 맞습니다. 네. 한 명의 예외적인 상황이야. 그 똑같은 고졸 출신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도 학력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네, 적어도 학력 갖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만 유독 고졸 출신 저게 뭐 이런 거야. 내 그 당시에 그 법조계 사람들 만나보면 가진 인식이 뭐냐면은 저게 어쩌다가 사법시험에 덜컥 합격을 해가지고 신분 상승한, 네. 벼락 출세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랑은 계급이 다른데